전세 제도가 원래 위험한데 그동안에 왜 문제가 안 생겼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집 살 때 기본적으로 전세금이 다 들어가 버리게 되거나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돼요.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2022년 하반기에 이제 그게 깨져버리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깨닫죠. 와, 이거 전세가 안전하지 않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난 안전한 월세로 갈래. 두 번째는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갈래. 아까 앞서서 뭐 잠실에 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잠실 외에 그 수도권 쪽도 임장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혹시 그쪽 뭐 수도권은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서울은 저는 잠실 쪽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강남구는 앞서서 신고가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빼요. 그들만 일이고 서초구 강남구 시장을 일반화 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왜곡이 생깁니다. 그 지역들은 매물도 없어요. 집주인들이 매물 내놓지도 않고요. 대치동이든 반포든 압구정 가보면 부동산들이 쩔쩔맵니다. 집주인한테. 제발 물건 좀 주세요. 매수 대기자들은 줄 서 있어요. 근데 집주인들이 팔질 않아.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으면 얼마 올려서 내놓을지 가늠할 수도 없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우, 사장님 그렇게 내놓으면 안 돼. 이런 말도 못 해요. 절대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을 뺍니다. 그러면 왜 송파구 잠실 쪽을 보냐면 일단 표본화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2008년도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우, 뭐 레이크 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이 한 2만 세대 정도가 비슷한 표본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통계적으로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예를 들자면 동작구나 강동구나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내 집을 팔고 모은 돈을 보태서 어떻게든 진입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송파구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송파구 흐름이 부동산은 흐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뭐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임대차 시장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보자면 요즘에 막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예 월세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임차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까지도 어려워지니까 아예 좀 월세로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출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월세가 더 강화될 겁니다. 월세가 정상이에요.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한 만큼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우리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전세는 안전한 제도야. 집주인한테 돈을 맡겼다가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야. 좋은 제도죠. 받을 수만 있다며. 근데 그 신뢰가 2022년 하반기부터 깨져버렸죠. 전세 사기, 역전세 때문에 깨져버렸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이제 놀라잖아요. 전세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죠. 아니, 뭐지? 이 임대제도는 뭐야? 수억 원 되는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잖아요. 전세는 빌려주는 거예요. 개인 간의 민간 계약. 이거 종이를 계약서로 생각하면 집주인하고 계약서 한 장 적고 돈을 빌려줘요. 친구가 차용증 적어준대요. 야, 친구야, 내 차용증 나 써줄 테니까 3억만 빌려줘. 왜? 차용증? 야, 차용증 그거 돈 안 갚으면 끝이잖아. 내가 왜? 단 유일한 방법은 있죠. 야, 그러면 내가 네 집에, 너 집 없으면 너 부모님 집에 내가 건재당 잡아버릴게. 그러면 내가 3억 빌려줄게. 3억 건재당 잡아.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돈 빌려줄 때 뭐예요? 이자도 받고 건재당도 설정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전세 계약은 그냥 종이 한 장. 개인 간의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채권 계약. 건재당을 잡는 거는 물건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건 계약이 강력하죠. 그러면 경매 넘어가더라도 물건이 우선이에요. 왜? 등급이 등본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나는 뭐 11월 20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은행은 12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건재당을 잡았어요. 경매 넘어가면 누가 이긴다? 은행이 이깁니다. 은행이 이겨요. 내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니다. 왜? 채권 계약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제 우선 변제권도 주고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을 갖춰서 쫓겨나가지 않게 보완 대책이 나왔으나 그래도 채권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원래 위험한데 그동안에 왜 문제가 안 생겼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실제로 이제 제가 집주인이에요. 나쁜 집주인입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3억을 받습니다. 전세금으로 3억을 받고 요거 안 돌려줘야지? 난 돌려줄 생각이 없어? 라고 했는데 2년 후에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했는데 3억 5천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억 돌려주고 5천이 또 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돌려줄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전세제도가. 네. 집주인들은 원래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고이 예금 뭐 넣어뒀다가 나갈 때 돌려주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네네. 집 살 때 기본적으로 전세금이 다 들어가 버리게 되거나 네.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2022년 하반기에 이제 그게 깨져버리게 되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사람들이 깨닫죠. 와, 이거 전세가 안전하지 않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난 안전한 월세로 갈래. 네. 두 번째는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갈래. 네.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50% 정도입니다. 네. 신축 빌라는 전세 가율이 90%가 넘어요. 네. 전세 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전세 사기 우려, 깡통 전세 우려가 큽니다. 왜? 항상 전세는 유념해야 될 게요. 내가 돈 못 받으면 경매 넘길 수 있다라는 게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내가 밀리니까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등록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세 9억에 들어갔는데 10억 빌라가 예를 들어서요. 10억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낙찰률이 높지 않습니다. 낙찰 가율이. 그러면 한 6억, 7억이 낙찰됐다고 쳐요. 나는 9억인데 네. 못 받죠? 다. 그러면 이게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갑니다. 아파트는 50%이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도 어지간하면 선순위가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파트 시장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월세 시장이 커지죠.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올라갔고요. 올해도 올라갔고요. 네. 아마 내년에도 올라가고요. 2026년에는 더 올라가고요. 전세 비중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저는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 사실 문제 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는 전세 대출이거든요. 네. 전세 대출이 MB 정부 때, 네.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취지는 좋았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모럴 해저드가 생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사실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못 올려요. 네.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 강화되니까 전세 시세는 올랐는데 시세만큼 집주인이 못 받습니다. 왜?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입자가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한 만큼 이제 월세로 좀 받는 현상이 최근에 강화됐는데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죠. 저 돈 없는데요? 야, 은행 가봐. 전세 대출이라는 게 시행이 된대. 돈 쉽게 저리로 받을 수 있어. 네. 월세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일각에서는 전세 대출을 이제 뭐 규제도 하고 있고 전세 대출을 뭐 없애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데 이걸 시행하던 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네. 항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추세를 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 좀 조정이 세게 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제 찬스가 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이게 지금 잠깐 대출이 막혀서 이게 이 정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뿐이지 내년에는 다시 뭐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제가 네. 앞서서 처음 소개해드릴 때 이제 네. 부동산 전망까지 해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변수를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네.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대출 규제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있고 트럼프 불확실성 네. 이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변수를 빼버리게 되면 네. 일단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제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매도자 매수자의 성향과 힘겨루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버티고 있을까? 가격을 안 내리고 버티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피봇 했잖아요. 긴축에서 완화로 피봇 했으면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피봇하면 기준금리 내려가잖아. 올해는 가상금리 올려서 대출금리가 올라가지만 야 내년에 기준금리 두세 번 내리면 계속 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금리 내려갈 거야. 두 번째, 자 창구지도하면 올해는 이제 창구지도라고 해서 네. 금감원장이 은행장도 불러서 야 똑바로 안 할래? 니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전세 가계부채 늘어나고 집값 올라서 힘들잖아. 똑바로 해! 은행장들이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금리 올리고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2025년 1월이 되면 은행들이 이제 리셋이 되잖아요. 네. 은행은 실적이 중요하죠. 그러면 금감원장의 말이 무서울까요? 실적이 무서울까요? 부장님의 실적 압박이 무섭죠. 실적이 무섭지. 네. 뭐 아니 뭐 부동산 시장 안정이고 뭐고 간에 나의 실적이 중요한 거죠. 네. 올해는 왜 창구지도가 통했냐면 8월, 9월에 이미 목표 달성 다 했거든요. 은행들은. 네. 9월부터 대출 사업 안 해도 돼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고 올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점장들이 승진해야 되는데 대출 실적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올해 하지 맙시다.
집에 가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대출 문턱도 낮아집니다. 그럼 내년에 대출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네네. 자, 또 하나의 논리는 뭐죠? 입주 물량.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네. 12,000세대 물량이 나와요.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전세 가격이 의외로 올라간다. 물량 앞에 장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12,000세대 물량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서울의 전세 월세 가격이 지금 이 정도는 버티고 있다. 이게 없더라면 더 올라갑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을 빼버리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호 중반 정도 많아야 2017년, 18년, 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많이 올랐죠. 네.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7천 호? 한 4만 호가 넘었습니다. 네. 10년 내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도 집값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반토막이거든요, 지금. 네. 전세 가격 당연히 영향을 받죠. 매매 영향을 받는데 더 문제는 2026년 네. 입주 물량이 7,000호로 뚝 떨어집니다.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 영향이 절대적이거든요. 네. 7,000호면 서울 전세 월세 가격 무조건 오릅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면 매매 가격은요? 밀어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밀어 올립니다. 2016년까지 올라간 전세 가격이 2017년부터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거든요. 네. 집주인들은 알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건 이게 단순히 뭐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의 노후, 내 자녀의 미래가 다 포함된 하나의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아니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금매로 던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버텨요. 네. 이 불확실성, 또 떨어질 것 같은 굉장한 공포가 느껴지기 전까지는 안 팝니다. 네. 금매로.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면 매수자는 또 왜 버티고 있냐? 왜 떨어질 것 같냐? 야, 아무리 생각해도 2020년, 2021년에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네. 그 버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PIR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 대비해 우리나라 좀 높아. 네. 집값 좀 버블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버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7월, 8월 단기 급등에 대한 필요가 너무 많이 올랐죠. 야, 대출 규제 하고 있잖아. 자금줄을 재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르겠어.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은 기다려보자. 네. 나는 떨어졌을 때 사고 싶어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부동산 시장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규제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이 0.06, 뭐 전국이 뭐 마이너스 0.01, 수도권이 0.01이잖아요. 네. 이런 0.0 단위로 가면 정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을 이어가긴 하지만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 폭락을 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또 규제 푼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이 2022년 8월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네. 더 떨어져야 돼!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분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6개월 지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나오니까 규제 다 풀어져 버렸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그게 정부의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 고금리 강달러가 된다. 네.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막 불안해 하는데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아직 이제 1월 10일이 취임입니다. 트럼프 주요 정책이 관세 정책이 있고 이제 세금이나 법인세 인하가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최대 60%, 우방국도 최대 20%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은행도 올려야 되겠구나. 네. 자금 유출이 발생하니까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시즌 1. 네. 공포 영화도 두 번 보면 재미없거든요. 네. 안 무서워요. 처음 볼 때가 무서워요. 트럼프 시즌 1 시절에 보면 고금리 강달러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관세 정책 했습니다. 네. 중국에 무섭게 때렸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았냐면 2018년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졌거든요. 네. 왜 졌을까요? 민심, 그렇죠. 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된 가장 결정적인 저는 바이든의 실수는 물가예요. 네, 물가를 못 잡아서 미국 네. 국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네. 트럼프 찍어준 거거든요. 트럼프가 돼서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물가 올라간다? 네. 중간선거 져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4년에 다음에 또 할 기회는 없는데 네. 중간선거에서 지는 순간 트럼프 임기는 2년으로 줄어듭니다. 실질적인 임기는. 네. 트럼프가 그런 무리수를 저는 두지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네. 이게 사업가잖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주한미군 분담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을까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 분담금을 더 올리려고 하겠죠. 제가 트럼프라도. 그러면 네. 이제 협상이 가능한 거죠.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조선업이라든지 미국이 아쉬운 부분을 좀 긁어주게 되고 하면 네. 충분히 협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리스크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잘만 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에 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는 반등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그게 아니야. 진짜 예상치 못하는 상황. 네. 금리가 진짜 올랐네? 네. 그러면 2차 하락 발생합니다. 아. 그럼 2차 하락 발생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는 두 가지 카드가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네네. 첫 번째 반등해도 좋다. 네. 두 번째 2차 하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공포에 휩쓸리잖아요. 네.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공포를 가져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급매물이 나와요. 아. 집주인들이 급매로 던져요. 그럼 네네. 고점 대비 30% 떨어진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예.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오면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왜? 1차 하락이 왔었고 지금 2차 하락이잖아요. 2차 네. 하락은 상승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제 조정장 끝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2020년, 2021년 버블 다 제거됩니다. 이제 상승장 진입이 돼요. 2차 하락이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요자들은요,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한지, 그러니까 귀를 막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기준, 네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자금이 되면 사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작년에도 비싸다고 했어요. 네. 근데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집도 저는 1주택은 보험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7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 아직은 괜찮다. 저는 10년 후는 올라갈 확률 80% 이상을 봅니다. 아, 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기 때문에 8년 후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베팅을 해야지. 네. 내년에 베팅하면, 그러니까 청약 시장도 막 위축이 되잖아요. 지금 네네. 분위기에. 네네. 청약도 7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냐, 네. 또 주거 인프라가 좋으냐, 택지지구처럼 인프라가 좋으냐, 학교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절대 무리한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네. 무리한 대출 받는 분들은 중간 과정에 어떤 또 변수가 생기게 되면 집값이 잠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네. 무리한 대출 받는 분들은 또 팔아요. 네네. 대출 이자 부담에 공포감 때문에 네네. 손해보고 손실보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3년에 그래서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리스크 관리가 안 된 분들. 네.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겼을 때 갑자기 떨어졌을 때 대출 이자가 2배 정도 올랐을 때 3년 정도 대출 이자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분들. 저는 버티는 사람이 최종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은 항상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네. 팔 때를 생각하자고요. 부동산 강남의 뭐 신고가 기사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부동산 이제 관련 통계를 볼 때는 추이와 추세를 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내년에 이제 부동산 뭐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가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